새들도 우리 인간처럼 언어가 있고 심지어는 문장을 만들어내서 문법도 있다. 박새가 치지지지 하고 울면은 그러면 얘들아 모여라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트르르라는 소리는 주변에 뱀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인데요. 저자의 박새 연구를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어떤 배 선원이 이 저자에게 연락을 해요. 배 안에 박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뱀을 경고하는 트르르르 소리를 녹음해서 이 배 선원에게 보내줘요. 이 배 선원이 트르르르 이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줍니다.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과연 새도 말을 할까? 그리고 컴퓨터가 우리의 언어를 과연 이해하는 걸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컴퓨터와 새의 언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현재 생명과학계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동물 언어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창시하신 아주 촉망받는 연구자세요. 스즈키 도시타카 교수님이 적은 이 책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후반에는 이 책 얘기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볼 생각입니다. 과연 AI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AI가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지 라는 질문이 과연 무슨 뜻인지 먼저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인문학자 분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해라는 우리말의 영어 단어가 understand예요. 근데 understand니까 아래에 서 있다라는 어떤 의미도 understand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문학자 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즉 언더스탠드 하려면 그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멋진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언더, 아래라는 이런 단어가 성립하려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두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 아래 낙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나무도 있고 낙엽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당신을 이해하는 나, 그리고 물리학의 유명한 식 E는 MC 제곱을 이해하는 나 처럼 이해도 결국은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이해의 주체로서의 내가 있고요. 내 밖에 있는 당신, 내 밖에 있는 물리학의 진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의 이해의 의미는 나의 밖에 있는 무언가와 내 안의 무언가가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일치하거나 서로 대응하거나 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해한다 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단어를 이해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려면 우리는 AI에게 어떤 구체적인 목소리의 형태, 발음의 형태 혹은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 같은 걸 AI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대상은 당연히 AI 밖에 있죠. 근데 AI가 우리가 입력한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AI의 내부에 어떤 상,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생성되고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나 상이 우리가 보여준 외부의 무언가와 조응할 때 그때만 우리는 AI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성형 AI,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내부에서 어떤 이미지나 상을 스스로 생성한다 라고 하기는 아직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AI는 놀랍고 창의적인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생성하지만 솔직히 AI 내부는 자기가 생성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떠올리지 못할 것이 현재 AI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M, 질량은 얼마, C, 빛의 속도는 얼마라고 AI가 아닌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전자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용한 전자계산기는 자기 내부에서 자기가 지금 계산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의 식이다 라는 것조차도 아무런 이해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의 AI는 제게는 복잡한 전자계산기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AI가 인간의 단어를 이해한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우리의 어떤 단어와 인간의 언어를 우리 인간처럼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새로운 결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AI가 이해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존 셜의 중국어 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중국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갖고 있는 여러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상상입니다. 현재까지 존재했던 모든 중국어 문장과 주어진 중국어 문장에 대한 답변도 중국어로 적혀 있는 모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중국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엄청나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다라고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 있는 방 바깥에서 중국어 질문을 누군가가 제게 적어서 문틈으로 넣어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중국어 자료를 이용을 해서 방금 제가 받은 종이에 적혀있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중국어 답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검색으로 찾은 다음에 그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종이에 베껴 적어요. 그리고 그걸 문 밖으로 다시 대답으로 돌려줍니다. 이런 상상의 이 사고 실험에서 제가 앉아있는 방 밖에서 저와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누군가는 제가 중국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중국어를 모르는 거죠. 그래 결국 현재 인공지능은 마치 자신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 것처럼 결과를 출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존 셜의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이해라는 것이 제 입장은 여전히 밖에 있는 무언가와 저 안에 무언가가 일치하는 어떤 느낌을 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묘한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과연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스템이나 인간이나 AI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없다. 영원히 알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마치 완벽한 이해를 한 것 같은 결과를 출력하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 말을 이해했다라고 말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는 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AI는 인간처럼 말할 수 있을 뿐 인간의 언어를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입장인데요. 여러분이 제 입장에 동의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댓글로라도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과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까라는 건 인간의 언어를 AI가 이해할까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라는 것도 재밌는 질문일 수 있죠. 컴퓨터는 내부에서 작동하는 전압의 높고 낮음을 이용합니다. 보통은 전압이 어떤 값보다 높으면 1이라는 상태를 의미하게 하고요. 전압이 어떤 값보다 낮으면 0이라는 상태를 부여해요. 사실 컴퓨터의 모국어는 따라서 이진법이에요. 1과 0의 숫자가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걸 컴퓨터는 스스로 내부에서 언어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이진법으로 표현된 언어를 기계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모국어는 당연히 기계어겠죠. 기계어는 원래는 0과 1의 나열인데요. 0과 1로만 적으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 약속은 이진법 긴 숫자를 16진법으로 줄여서 적는 표기법을 컴퓨터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헥사코드라고 하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16진법으로 적었지만 어쨌든 컴퓨터 내부에서 작동할 때 이진법으로 바뀌어서 작동하는 것은 맞죠. 사실 인간은 기계어 이렇게 0과 1의 나열로 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어가 등장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셈블리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 언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셈블리어는 우리가 익숙한 영문 알파벳으로 적혀있는 프로그램 언어예요. 근데 어셈블리어는 말씀드렸던 컴퓨터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국어인 0과 1의 나열인 기계어로 1대1로 정확히 직역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로 직역된다는 게 중요해요. 아무런 불확실성이 없이 직역됩니다. 제가 학부 때 그 어셈블리어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을 짰던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해보고는
어셈블리어는 이제 배우는 걸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셈블리어가 기계어보다는 나아요. 보면 이게 더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데이터 저장 장소인 레지스터에 이 숫자를 넣으라는 의미이구나 라는 걸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어셈블리어는 그래서 기계어보다는 인간에게 친숙한 언어이긴 하지만 컴퓨터 CPU가 바뀌면 어셈블리어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후에 출현한 것이 이제 고급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의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제 정말로 인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문장처럼 정말로 읽혀요. 이렇게 고급 언어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개발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고급 언어 첫 번째가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었고요. 나중에 학부 때는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대학원에 갈 때부터는 C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제게 모국어는 사실 컴퓨터 언어 중에 모국어는 C라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도 조금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수업은 요즘은 파이썬이 학생들 수업할 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는 저는 주로 파이썬을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파이썬을 이용을 하기도 했죠. 이 고급 프로그램 언어의 경우에 장점이 한 컴퓨터에서 짠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로도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제가 이라는 컴퓨터에서 짠 프로그램이 윈도우 프로그램 컴퓨터에서도 변화 없이 작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부르죠. 이 고급 언어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기계어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C라는 언어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면 결국 컴퓨터는 그걸 이해 못해요. 컴퓨터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야 하거든요.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적은, 마치 영어 문장처럼 간단한 그렇게 적은 컴퓨터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방식은 프로그램 전체, 긴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전체를 한 번에 뭉뚱그려서 전체를 기계어로 바꾸는 방식이고요. 어떤 프로그램 언어는 한 줄 한 줄을 기계어로 바꿔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는 한 줄씩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보통 이거를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제 모국어인 C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기계어로 바꿔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컴파일러 방식이 인터프리터 방식보다 계산 속도가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내부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과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어봤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이 책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연구한 새가 일본 박새입니다. 일본 박새에 대한 꾸준한 장기간의 연구를 진행한 분이고요. 현재는 이분이 도쿄 대학교의 준교수의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학에서의 이 이름이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교라고 하면 뭔가요? 저 같은 교수가 부탁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우리가 조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온 분과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느 대학의 조교라고 하면은 이분이 학생이 아닙니다. 일본 대학에서의 조교는 우리나라의 조교수예요. 이분의 직함이 준교수잖아요. 일본의 준교수가 우리나라로는 부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교수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선 정자 없는 교수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도쿄 대학의 부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부 때부터 박새 소리를 끈질기게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해요. 그럼 이분이 결국 알아낸 것이 새들도 우리 인간처럼 언어가 있고, 심지어는 두 단어를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서 문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알려주고요. 심지어는 다른 종의 새의 소리도 이해해서 소통한다라는 것도 이분이 밝힙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연구였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글쎄요, 고대부터 2000년 전부터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언어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2000년 넘게 우리가 오해했던 것을 이 저자는 바로잡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들도 얼마든지, 우리와 물론 다릅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단순하긴 해요. 하지만 새들도 분명히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인 여러 편의 논문으로 아주 명성을 얻으신 상당히 훌륭한 연구자이십니다. 이분이 대학 3학년 때 그 일본의 가루이자와라는 숲에 가서 박새의 울음소리를 연구해요. 근데 가서 이분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박새가 치지지지 하고 울면은 박새뿐 아니라 다른 새들이 함께 모여드는 걸 관찰해요. 가만히 봤더니 박새가 어떨 때 이 울음을 만들어내냐면, 거기 숲에 온 인간이 이렇게 해바라기 씨
씨를 잔뜩을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그럼 박새가 먹으러 오면서 자기 혼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독특한 울음소리를 만들어내서 심지어는 박새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도 자기가 발견한 해바라기 씨가 많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이 연구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한 고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생물학에서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다른 새의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들에겐 자신의 이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새는 왜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 다음에 심지어 같은 종의 다른 박새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오라고 울음소리를 만들어낼까라는 걸 이 저자가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더 연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해요. 이 분의 관점이 어떤 거였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울음소리를 내서 박새뿐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새들도 함께 해바라기 씨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는 게 울음소리를 낸 자신에게도 유리하게 된다라는 걸 이분이 관찰로 알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실 포식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 있고. 그래서 박새들은 혼자 먹이를 먹을 땐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1분에 무려 70회에서 80회 정도까지도 먹다가 살펴보고 하는 행동을 반복해요. 그런데 해바라기 씨를 여러 마리의 개체가 모여서 해바라기 씨를 파티하듯이 여러 새가 함께 먹을 때는 1분에 이 주변을 경계하는 행위가 숫자가 엄청 줄어듭니다. 40회에서 50회로 줄어들어요. 결국 울음소리를 내서 더 많은 새 개체들을 오도록 하는 것이 처음 울음소리를 낸 박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많은 먹이를 더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걸 밝힌 거죠. 저자가 이런 연구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가설을 어떤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는지 떠올리는 이런 능력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새 울음이 여러 종류가 이 책에 소개돼요. 이 책의 후반에 보면 여러분이 QR코드를 그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은 박새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QR코드가 7개가 들어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꼭 여러분도 직접 박새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알아낸 박새 소리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새가 이 책의 표기법에서는 치지지지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모여라 라는 뜻이 되고요. 삐삐삐 라는 소리를 내면 매가 있다는 경고 소리가 돼요. 그리고 피피피는 어린 박새 새끼새가 주변에 부모새가 오면 먹이를 달라고 외치는 게 피피피. 그리고 삐찌비는 경계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트르르 라는 소리는 주변에 뱀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인데요. 여기 QR코드에서 여러분이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소리가 실제 여러분 스피커로 야외에서 이 소리를 크게 틀면 박새에게는 정말로 이게 의미가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박새 울음소리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야외에서 이 소리를 크게 만들어내서 박새들의 행동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박새들의 주의를 끌거나 하시는 일은 박새를 생각하셔서 안 하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 저자가 이제 박새의 여러 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 모은 박새 울음에 대한 데이터를 폐기해 버립니다. 그걸 폐기하게 된 계기가 이분이 다른 논문들을 살펴보다가 박새에 대한 연구 논문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지만 이런 방식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읽게 돼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음성 A, 음성 B 딱 파일을 하나씩 갖고 있어서 파일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면서 박새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진정 음성 A와 음성 B의 소리의 차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A와 B의 그냥 단순한 차이 때문인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A와 B 소리를 파일을 하나씩만 갖고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A라 그러면 우리 PD님이 빵을 주고 제가 B 그럼 밥을 준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저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A라고 하면 밥, B라고 하면 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일 때 빵, B일 때 밥이라는 게 제가 들려준 특정한 소리의 차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A와 B라는 실제 음성의 차이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음성 파일을 여러 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낸 A라는 소리, 다른 사람이 낸 A라는 소리,
세 번째 사람이 낸 A라는 소리를 모아서 A라는 서로 다른 개체가 만들어낸 음성 파일과 그 집합과 B라는 소리를 녹음한 10개 이상의 다양한 B 발음이 녹음된 소리를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서 이 소리를 들은 대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거죠. 이 저자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놨던 데이터를 모두 버립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데이터를. 그리고 다시 연구를 시작해요. 이게 단지 그 박새 소리의 녹음 파일의 숫자가 적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이 학부생 때 시작한 연구인 이 데이터에서는 어떤 박새가 A라는 소리를 냈는지조차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박새 개체마다의 치지지지 소리, 뭐 삐삐삐삐 소리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치지지지 여러 박새가 만들어낸 그걸 들려주면서 박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뱀이다 라고 박새가 얘기하는 게 트르르르인데요. 이 트르르라는 소리를 들려주면 저자가 관찰한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저자가 관찰하는데요. 사실 박새 새끼는 둥지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문 다음에야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둥지 밖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앞으로 한 3, 4일은 더 있어야 날 수 있는 박새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을 기다려서 충분히 더 성숙한 다음에 날아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은 없죠. 아직 날갯짓이 서툴더라도 지금 빨리 날아올라서 뱀이 다가오는 둥지를 벗어나는 게 박새 새끼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저자가 정말 이걸 관찰해요. 부모새가 둥지 주변에서 트르르 하면서 뱀이 있다라는 걸 경고하면 박새 새끼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며칠을 더 둥지 안에서 머물렀을 그 어린 새끼가 부모새가 이 소리를 들려주면 조금 이른 시기지만 둥지를 탈출하는 것을 이 저자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진 얘기가 제가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이 저자가 얼마나 짜릿했을까 하는 그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저자의 박새 연구를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어떤 배 선원이 이 저자에게 연락을 해요. 이 선원이 탄 배가 곧 어떤 항구에서 출항해서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선원이 보니까 배 안에 글쎄 박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둥지를 보니까 아주 어린 박새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박새 새끼가 이 둥지에 있는 상황에서 배가 출항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자기 새끼들하고는 영원한 이별이 되고 박새 새끼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박새 새끼가 조금은 이르지만 이 둥지를 빨리 벗어나게 해서 부모하고 합류하게 되는 상황을 저자가 조언해서 구현합니다. 이게 뭘까요? 당연해요. 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뱀을 경고하는 트르르르 소리를 녹음해서 이 배 선원에게 보내줘요. 이 배 선원이 이 저자로부터 받은 트르르르 이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배에 있는 둥지 안에 있던 박새 새끼들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노력해서 아직은 서툰 날개짓이에요. 그럼에도 이 둥지를 탈출해서 부모가 있는 배가 아닌 육지 쪽으로 날아가도록 해서 이 박새 새끼를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한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사실 입장 바꿔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저자가 얼마나 짜릿했을까. 자기가 알아낸 소리를 이용을 해서 실제 박새 가족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때 저자가 느꼈던 어떤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걸 떠올려 보면서 이 책을 여러분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자의 연구 소개가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박새가 울어요. 예를 들어 트르르르. 트르르가 아까 뭐였죠? 뱀이다였어요. 근데 이게 뱀이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부모새가 뱀을 보면서 무섭다고 감정의 표현을 하는 건지를 어떻게 구별할지예요. 감정의 표현인 건지 박새 울음이 아니면 정말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건지.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질문까지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이게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건지 의미를 전달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지를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자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오릅니다. 트르르르가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라 뱀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울음소리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박새가 트르르르 소리를 들으면은 박새의 작은 머릿속에서 뱀을 떠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을 떠올린 박새는 트르르르 소리를 듣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트르르르 소리를 듣고 나면 자기 주변의 물건 중에 마치 뱀처럼 보이지만 뱀은 아닌, 예를 들어 기다란 나무 막대 같은 걸 보면 마치 그게 뱀인 것처럼 오해할 확률이 트르르르 소리를 듣게 되면 더 커진다는 거죠. 이 저자의 가설이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자기의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실제 박새를 갖고 실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해요.
저도 이렇게 좀 연구자로서의 생활이 짧진 않은데요. 이럴 때 자기가 트르르르가 무섭다는 표현인 건지 아니면 실제 뱀을 뜻한다는 건지를 저자 나름의 방법으로 연구 방법을 고안해내고 자기가 고안하는 방법으로 실제 박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서 이게 단지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뱀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구나 라는 걸 명확히 발견했을 때 이 저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걸 이렇게 짐작해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박새가 안 속는데요. 딱 보고 조금 살펴본다. 이거 나뭇가지네. 뱀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런데도 나뭇가지가 뱀이 아닌 것을 깨달은 다음에도 박새는 자기 집 둥지 주변을 막 찾습니다. 혹시 뱀이 있지 않을까? 이런 행동도 당연히 트르르르가 무서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전달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죠. 사실 요런 부분 읽으면서 와, 정말 이 저자가 어떻게 이런 연구 방법을 생각해내서 이런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지를 보면서 정말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저자가 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이 저자가 박새의 울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삐츠삐 하고 치지지지가 함께 이 박새가 발음할 때가 있어요. 삐츠비는 경계하라는 얘기고요. 치지지지는 모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주면은 이 박새가 경계하면서 모여요. 근데 거꾸로 치지지지 그 다음에 삐쯔삐를 들려주면 박새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새의 언어에도 어순이 있다는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박새의 언어에도 우리 인간의 언어처럼 문법도 있고 문장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얘기도 너무 재밌는데요. 이 저자가 아주 놀라운 발상을 떠올려요. 과연 박새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을 우리가 들려줘도 처음 듣는 문장인데도 이 박새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때 저자가 착안한 게 너무 재밌어요. 일본 방송에서 저자가 보다가 일본에서 이걸 루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영어하고 일본어의 혼합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는 좋은 아침이라고도 하고 영어는 굿모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좋은 모닝 그래도 약간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박새도 과연 서로 다른 두 언어가 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장을 이해할까? 라는 질문을 이 저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돼요. 박새하고 북방 쇠박새는 모여라라는 신호의 울음이 달라요. 박새는 치지지지라고 울고요. 북방 쇠박새는 지지라고 부른대요. 그럼 이제 이 저자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눈치채시겠어요? 이 저자가 박새들의 표준 언어로는 삐쯔삐 치지지즈 하면은 경계해 그리고 모여라예요. 그런데 이 박새는 북방 쇠박새가 이야기하는 지지도 이해해요. 그러면 삐쯔삐 지지로 들려줘도 박새가 과연 이해할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박새가 이 문장을 이해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삐쯔삐는 경계해요. 그 다음에 박새어로서의 지지지는 모여라예요. 그런데 북방쇠박새는 모여라를 지지로 하거든요. 그러면 삐쯔삐 지지는 우리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요. 이게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경계해 투게더로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박새가 새롭게 조합한 문장인데도 이해하는 것을 이 저자가 명확히 관찰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도 꽤 많아요. 의미도 있고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문장들도 정말 많은데요. 앞부분에 나온 되게 감동을 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자가 학부생 시절 때 같은 과에 신천홍이라는 새를 구하려고 애쓰는 생물학자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히로시 교수님이라고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물어본 거예요. 히로시 교수님께 교수님은 왜 이토록 이 신천홍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시나요? 라고 묻자 교수님이 답을 들려줍니다. 불쌍하지 않나? 가 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교수님이 신천홍의 연구를 하고 신천홍을 구하려고 애쓰는 가장 근본에 있는 마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이 새가 너무 불쌍하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지구의 생명들, 살아있는 동물들을 연구하는 그런 생물학자들은 정말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마음속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밌으면서도 의미 있는 표현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개구리를 좋아해서 인류가 개구리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우물안은 큰 문제다. 개구리는 괜찮지만 우물안은 문제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우물 안에만 있으면 결국은 멸종한다. 우물 안에 있어도 괜찮은 것은 올챙이 시절 때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인류를 우물안 개구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인류가 올챙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우물안을 벗어나서 더 큰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자가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아주 비유적인 재미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분이 기조 강연을 하게 돼요. 굉장히 큰 학교에서. 그리고 기조 강연을 한 다음에 강연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이 저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청중들이 긴 줄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자가 문장을 하나를 붙여요. 박새였다면 아마도 본능적으로 츠르르르 하고 울었을 법한. 뱀을 보면 박새는 츠르르르 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박새라면 츠르르르 했을 법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청중들이 만든 줄이 뱀처럼 길었다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책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박새가 삐삐삐 소리를 내면 매를 경고하는 소리예요. 삐삐삐라는 소리를 내면 흥미롭게도 다람쥐도 도망간대요. 숲으로. 삐삐삐가 매잖아요. 즉 다람쥐도 박새가 삐삐삐 하면 이건 주변에 매가 있다는 경고이라는 걸 다람쥐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오랜 선조들은 마치 현재 다람쥐가 박새의 삐삐삐를 이해하듯이 굉장히 더 폭넓게 동물들과 소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배우는 박새의 언어처럼 우리가 동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선조가 가지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오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동물하고 만약에 소통하게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동물이 고통을 어떻게 겪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저도 산낙지 좋아하는데 먹을 때마다 고민이긴 해요. 나는 맛있는데 얘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낙지의 언어를 배워서 낙지의 고통을 안다면 아마 더 이상 먹지 않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동물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동물들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같은 것이 사실 너무 궁금해요. 박쥐는 빛이 아니라 소리로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리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도 하지 못해요. 고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고래와 물속에서 소리로 소통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고래가 소통하는 그 정보가 어떤 의미일지,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궁금해서 점점 더 우리가 그 동물의 언어를 배우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동물이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을 추천사를 쓰신 분들이 세 분인데요. 먼저 최재청 교수님의 추천사도 정말 좋아요. 달나라에 가는 것만이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사실 정말 그렇잖아요. 박새는 어디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박새의 울음소리를 연구하는 것도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연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이종호 관장님 추천사 일부입니다. 자연은 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자연을 다시 듣게 만드는 책이다. 또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신 이다님의 추천사는 보고 좀 웃었는데요. 새와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그냥 웃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한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여러 번 웃었어요. 이 저자의 유머 공박 같은 게 너무 재밌어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에서 의미와 함께 박새를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그런 감동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간혹은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유쾌한 책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몇 가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 책에서 눈여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사랑스러운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정말 우리가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한다는 건 그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바운더리,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 이 책은 세상과의 대화, 타자와의 대화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이끄는 멋진 초대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더 넓히시면서 한편은 또 시끄러워지는 그런 생동감 있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